자, 안녕하세요. 이제 현장 승인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만 얽힌 게 아니고 현장 스님 시절 때 다른 스님들도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중국 불교의 최고 황금기, 황금꽃이 피는 시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자은사라고 하는 거를 당고종 이치가 황태자 시절에 그러니까는 황제 되기 1년 전에 건축을 하고 거기 이제 현장 스님이 그 당시 최고 스님이 현장 스님이에요. 그리고 당태종이 이제 붕어하기 전에 현장 스님을 딱 만나서 하는 그 마지막 얘기 제가 전에도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도교를 이렇게 더 불교보다 앞세웠는데 당태종이 현장 스님을 만나 뵙고 나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그리고 현장 스님한테 나중에 이제 당나라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국정 보고서를 써주세요라고 한 게 12권짜리 대당서역기고 제가 그 얘기는 저번에 잠깐 해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이 당태종이 알아보고 그리고 단순히 경전만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제만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이 쫙 일어나는 그래서 인도의 문화를 쭉 빨아서 인도나 서역의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을 쭉쭉쭉쭉 빨아서 갈아 넣어서 당나라가 이렇게 융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제 번역 같은 걸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다 도와주고 그게 문화 창달 사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얘기가 당태종이 그게 이제 불교를 완전히 불교가 도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우위로 들어서는 진짜 우위로 완전히 서열이 바뀌는 거는 당고종 이치 때 바뀌고 그 단초가 열리는 게 당태종의 마지막 말이에요. 현장 스님을 봤을 때 내가 스님을 빨리 만나지 못해서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게 한이다.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꽃길이 펼쳐지는 거죠. 꽃길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제 자은사의 주지로 그런 국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룡사 같은 뭐 이런 사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저런 사찰에 이제 그 주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장 스님의 종파를 나중에 자은종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학파를 유식학이라고 하고 이게 신유식이 있고 구유식이 있어요. 네, 구유식이 있어요. 구유식은 진제 스님. 전에 그 비극적 진제 이렇게 나왔었던 바라말타 진제 스님이고 신유식이 현장 계열입니다. 현장. 사상적으로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유식이 인간의 심층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깨끗한 게 존재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뭐냐면 모든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내가 모든 것은 내 눈의 안경이다. 지 눈의 안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가치를 어떻게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가치 판단하는 거다.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어. 객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미추, 호라고 하는 개념들은 전부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간도 두 가지가 있다. 시간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뭐 한 시간 뒤에 만납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똑같은 시계로 흘러가는 한 시간. 하지만 이 한 시간을 진짜 바쁜 사람은 금방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되는 거고 이건 주관적 시간이에요. 이건 뭐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주관성이 더 객관성보다도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유식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또 하면 현장 선생님이 안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절이 굉장히 재밌는 시절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시절. 예전에는 현실은 현실이고 가상은 가상이었거든요. 근데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아주 특이한 시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상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자체도 가상과 현실이 중첩돼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는 뭔 얘기하냐면 꼭 내비 얘기를 하거든요. 내비를 보면 처음에 내비가 나왔을 때 많은 남자들이 내비한테 버텼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비랑 맞섰지.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택시 기사까지도 내비대로 움직여. 초토화됐어. 그리고 내비가 얼마나 이렇게 정확도가 좋아졌냐면 실제로는 처음에 내비가 나왔을 때는 오차가 있어. 시간 오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 빨리 갔죠. 대부분.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오차 범위가 거의 굉장히 좁혀졌어요. 불과 한 1, 2분 차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시간 교통까지 얘가 다 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사업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전 세계 지구에다가 인공위성을 4만 몇천 개를 띄워가지고 다 돌려서 전 지구를 다 스마트폰도 그런 거고 핸드폰도 그런 거고 자율주행차도 그런 거고 전부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다 돌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오차 범위가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냥 몇 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럼 몇 분에 도착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는 겁니다. 내비는 가상이죠. 근데 가상이 현실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길을 잘 찾아요? 개념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가상과 현실이 그렇게 섞여 있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는 카카오뱅크 같은 거죠. 실물이 없는 은행이 존재하는데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처럼 실물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은행들보다 가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가상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라는 게 인간은 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시간 개념처럼. 그러니까 그중에서 유식은 인간 주체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게 유식사상이야. 유식사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게 과연 되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유식학이에요. 그리고 이 유식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은 인식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다. 라고 해서 유식학이라고 하고 요거를 육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법상종이라고도 하고 이걸 육아업이라고도 하고 육아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들이 다양해. 그냥 이름 하나로 통일하면 나도 좋겠어. 시대마다 좀씩 달라요. 좀 나오는 표기들이 좀씩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화엄종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송나라 때까지는 현수종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썼거든. 그래서 그게 또 시대마다 또 달라.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왜?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근데 화엄종이나 이런 거는 그냥 화엄종이 대표 브랜드인데 저기는 저게 어떤 게 대표 브랜드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상종이라는 게 지금 현대에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게 서울대 쪽에서 일본 학문이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저걸 썼기 때문에 저게 족보가 없는데 저걸 왜 쓰느냐 또 이렇게 비판하니까 다른 불교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표현을 또 잘 안 쓴다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 표현은 법상종인데 그거를 식민지 교육의 잔재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그걸 안 쓰면 옛날 걸 써야 되는데 옛날 걸 쓰다 보면 이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나도 미치겠어. 근데 우리는 그나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외우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저런 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의 지시 대상에 여러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람만 복잡하게 만들고 머리 복잡해지면 다 떠나가요. 쉽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머리 아프게 내가 환갑 넘어서 이런 훈련을 굳이 치매는 고스톱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치매를 극복하려고 내가 도전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고스톱보다 이게 훨씬 더 치매 예방에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급 분들, 이런 얘기를 듣는 이런 고급 분들은 많지 않거든. 다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유식과 구유식이 있는데, 이 구유식에는 신이라고 해서 진짜 새 거가 아니에요. 단지 뒤에 나와서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옛날 거 더 이전에 들어와서 그냥 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구유식 계열에서는 7식, 8식, 9식 얘기하면서 이 구식이라는 걸 얘기해요. 구식. 여기는 항상한 무언가가 있어. 항상한. 인간에게는 뭔가 항상한 게 있어. 저게 윤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윤회와 관련된, 인도 사람들 사고에서는 윤회와 관련돼서는 뭔가 하나가 똑같은 게 상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유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바뀌지만 유심 칩은 안 바뀌는 거죠. 계속 그게 상속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심 있는 거 맞아. 유심은 있는데 그 유심도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심도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거야. 야, 핸드폰만 바뀌는 게 아니고 유심도 계속 속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다. 네가 전화번호 같은 거 저장하고 그거 전부 유심해서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을 얘기하면 한강은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한강은 그냥 유사이래로 계속 흘러가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냐? 그 차이예요. 신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 이제 불교나 동아시아 종교 같은 경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슬람이나 저 기독교 같은 신을 얘기할 때 신이나 진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 상상할 수 없는 거야로 끝내면 여기에요. 80까지만 인정을 하는 여기 현장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구유식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은 거거든요. 말장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저것을 관통하는 차이들이 뭐냐면 윤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실체적인 부분을 작동시킬 것인가. 이거는 중국 철학, 그다음에 인도 철학에서 인도 불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윤회랑 관련돼서 그것에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중국 불교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이 성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철학은 인성론이다. 이걸 심성론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불교로 넘어오면서 불성이 되는데, 불성사상이 되는데, 인도 철학에서는, 인도는 불교,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바라문교는 저 어떤 항상한 것이 안 변하는 게 있어라고 말하는 게 바라문교, 힌두교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안 아트만이거든요. 무아설, 아트만과 이게 아트만, 이거는 아고, 이거는 무한데, 이게 무아설인데, 인도 불교에서는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쪽과 불교를 변별하는 가장 큰 게 요게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래서 요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단 논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유식도 주류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성사상도 인도에서는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은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바라문교나 힌두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회를 막 절대시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걸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중국 불교는 인성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바탕 안에서 불성으로 쉽게 개변되기가 쉬워요. 인도에서 이 불성 얘기가 전면으로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굉장한 비판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야, 너 선 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 인도에서는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극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반경에 일부만 나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을 다 줄여서 한 글자로 하면 마음심자다. 마음심자 인도 불교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건 철저하게 중국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경에서 중국 문헌을 마음심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해도 전체 불교를 요약하면 마음심자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심의식 중에서 의식하고 그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저런 개념들을 더 좋아하지 심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엄경의 일부에서만 마음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중국적인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굉장한 비주류입니다. 불성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인도에서는 비주류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알딸딸하다고. 나중에 이제 선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니 전에 달마대사 얘기할 때 잠깐 했었는가 보구나.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해가가 달마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가져와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게 저는 사실 그 얘기 자체도 성립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마대사는 마음에 대한 달마대사가 실존 인물이라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력이 뚜렷하지 못해요. 그건 인도 사람은 한계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쪽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없다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쟤네도 저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판단 잘못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동아시아에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제사가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서로 다른 판단 기준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판단해서 이게 핵심이니까 저쪽에서도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실체성이 있는 것이 왜 무너지고 실체성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약간 더 있고 이게 나중에 이쪽 계열들도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쪽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런 실체성이라는 개념들이 요청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 현장의 유식학은 지지난 시간에 말한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그런 유의종자 차별설, 사람을 차등하는 거하고 실체성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논리들을 펴기 때문에 저건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류 논리예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형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허공 같은 걸 놔둬. 예를 들면 이슬람도 이슬람이나 개신교에서 신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허공같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십자가라도 그려놓고 원불교에서는 도나츠라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쪽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비실체에 대한 추구.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금강경 얘기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저 아트만에 대한 실체성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인도 불교는 그 선을 절대 안 넘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시한다. 그게 부파 불교 중에서도 보트가라를 주장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부불법 외도라고 그래요. 불교에 붙어있는 외도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는 벌어지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배경 자체가 달라지고 문화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중국 불교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성론과 실체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철학의 중심, 중국 철학의 중심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중국의 종파불교가 이렇게 만개하게 되는데 현장 스님부터 이제 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도 물론 뭐 저거는 있었어요. 천태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종파불교가 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큰 화엄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종 같은 게 이제 밀교까지 이제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해보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고쳐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 제가 늘상 비판할 때 조계종에서 반야신경을 번역했는데 그냥 예불만 길어졌지 실제로 뜻이 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럼 네가 번역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에 대한 고증들이라든지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가면 한자에서 한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재해석해 버려야 돼요. 완전히 풀어서 뼈만 남기고, 그러니까 추상화 작업하듯이 겉에 외부들을 다 탈각시켜 버리고 그걸 재가공해서 넣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이 되면 새로운 사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그냥 훈구학적으로 그거 따져 들어가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 전통적인 학문들은 익숙하지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있는 참신한 생각을 해내기는 더 불리하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열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스스로 배운 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는 아무튼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실체성이 있고 여기는 비실체성. 그래서 신은 진리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거야로 끄시면 여기. 그렇게 끝나는 무언가는 있어 라는 쪽으로 가면 여기. 그리고 인간은 끝까지 자기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나는 완전한 존재이고 싶어 해. 나는 깨끗한 존재이고 싶어 하고, 그게 성선설 같은 거. 내가 지금 선하게 살지는 않지만 나의 본질은 선한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야. 그거를 확실하게 증거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